안성환의 시사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열린 공산당 회의에서 공동부유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제 성장을 강조해온 중국이 공동부유, 그러니까 함께 잘 사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중국 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중국의 공동부유론, 이 움직임을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봐야 할지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한번 짧게 다른 코너에서 공동부유에 대한 얘기는 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강조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지난달 17일에 공산당 지도부랑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가졌어요. 네. 여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를 강조한 다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중국 사회에 공동부유 얘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회의에서 공동부유의 개념과 목표가 상세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계층의 합법적인 소득은 보장을 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은 합리적으로 조절을 하고 고소득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유층 또 기업들이 쌓은 부에 인위적으로 이제 당국이 개입을 해서 분배를 하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한 건데 7월 1일에 이제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시진핑 주석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쉽게 말해서 중산층 사회를 우리가 이뤘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 주석이 집권 초기에는 절대적인 빈곤에서 탈출하는 탈빈곤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샤오캉 사회, 그러니까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완성됐다. 그걸 선언을 이제 7월에 했으니까 이제 공동부유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된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지만 지금 아주 극심한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성장의 그늘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면서 중국 공산당이 공동부유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양극화에서 분배 정책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런 건데요. 중국 경제의 구조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 근데 이전에 공동부유론 얘기 나오기 전에 덩샤오핑의 선부론, 마오쩌둥의 공부론, 중국 지도자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단결도 이끌어내고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는데요. 마오쩌둥 전 주석이 모두가 잘 살자라는 뜻의 공부론을 주창을 했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90%가 농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 이번에 혁명을 해보자 하면서 대약진 운동을 펼쳤었잖아요. 그래서 그 곡식 나다를 해치는 참새를 박멸해라, 이런 지시를 해가지고 2억 마리 참상이 벌어졌다고 이상의 참새가 죽었고 해충이 들끓으니까 2천만에서 4천만 명이 아사하는 참새가 그때 발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패로 돌아갔죠, 결국 그때는. 그리고 이제 마오 전 주석의 뒤를 이은 덩샤오핑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이 78년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선부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지난 40년간 이 선부론에 따라서 중국이 분배보다는 성장 쪽에 좀 초점을 맞춰왔어요. 지금 중국이 성장한 건 이런 개혁 개방이 토대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선부론의 결과 중국이 이제 미국과 패권을 겨룰 만큼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부론도 먼저 일부가 부자가 되게 하자라는 거긴 했지만, 이렇게 먼저 부자가 된 사람이 점진적으로 사회 전체를 공동 부유하게 한다는 낙수 효과가 전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부가 부자가 됐는데 낙수 효과는 없었고 빈부격차만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바로 전임자였죠. 후진타오 전 주석이 극심한 소득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면서 균부론을 추진을 했어요. 균등한 부를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이제 2013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가장 많이 내세웠던 게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중국몽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맞아요. 경제가 이전 시기만큼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 주석의 탓은 아니고 전반적인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15%대로 올라갔고요. 도농간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 주석이 공동부유론을 주장하게 됐다는 건데요. 이게 마오 전 주석의 공부론 시즌2 이런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비슷하긴 하지만 그 마오 전 주석의 공부론은 절대 다수가 빈농이었던 중국 인민을
국민을 절대 빈곤에서 탈출을 시키려는 것이었다면 이 공동부유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 분배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 격차를 줄이는 1차 분배 그리고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2차 분배 부유층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3차 분배 이렇게 실행 방안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죠. 분배로 중국이 정책적 방향을 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동부유를 이번에 처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기에는 한 뭐 1년에 한 다 대여섯 번 얘기를 했다가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앞두고는 이제 16번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는 30번을 하더니 올해는 65회나 이 공동부유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주요 회의가 이걸 정리해서 이번에 발표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좀 느슨하게 논의가 됐는데 이제 처음 공식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론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해도 중국은 6%가 넘는 성장률을 네. 기록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사회라는 게 네. 작은 기업 바퀴가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 빨리 돌아가다가 갑자기 천천히 돌아가면 네. 그럼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습니다. 사회 충격을 주잖아요. 네. 근데 10%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6%로 뚝 떨어지고 네네. 나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그렇죠.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 중국의 빈부격차 중국에서 엄청난 부자가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다더라. 네. 뭐 이런 소문, 그렇죠. 소문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네, 정도 그렇습니다. 많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중국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4억 명이 중산층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연간 가구 소득이 10만에서 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800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6억 명 이상이 여전히 월 수입 1,000위안, 우리 돈으로 한 18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득 격차가 크죠. 네. 그리고 중국의 상위 20% 부자가 하위 소득 20%의 10배 이상을 벌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2015년 이후부터 계속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추세는 우리나라와 네. 또 비슷하고 전 세계 추세도 이렇게 가고 네네,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도 그래서 사실 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중국이 공동부유로 정책을 기조를 바꾸면서 중국 경제는 어떤 파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발언이 문제가 돼서 알리바바가 굉장히 규제를 많이 당했는데요. 네. 그때는 개인의 일탈적인 발언 때문에 그랬다라고 처음에는 분석이 됐잖아요. 근데 이른바 찍혔다. 뭐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걸 시발점으로 이 빅테크 규제를 시작했다. 그 독점을 좀 해소하려는 조치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과징금도 물고 개인정보 수집 문제라든가 독과점 위험성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당하면서 기업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라. 이렇게 지금 당국이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사들에게 받는 수수료가 과도하니까 수수료를 낮춰받아라. 이렇게 당국이 얘기를 했고 중국 최대의 음식 배달 플랫폼 메이트환도 역시 배송기사들에게 떼는 수수료를 낮춰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되는 게 이제 마찬가지로 사교육 시장이 중국도 문제인데 이 규제도 굉장히 강화를 해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강제적으로라도 좀 시정을 해보겠다 이런 구상을 지금 내세우면서 지금 좋은 학군으로 불리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락세로 돌아서기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방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고 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공동부유를 언급한 바로 다음 날에요.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이죠. 텐센트가 가장 먼저 기부금을 냈는데요. 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9조 원에 달하는 돈을 내놓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넉 달 전에도 비슷한 사업에 9조 원을 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년 사이에 우리 돈으로 한 18조 원을 사회 공헌 명목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 핀도더라는 곳이 있는데 1조 8천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줄줄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 그래요. 메이탄 회장도 3조 원, 그리고 바이트댄스 대표도 900억 원, 샤오미 회장도 2조 5천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빅테크 6대 기업이 지금 최근에 낸 기부금만 1,6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30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보호비다 이런 기부금을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안 낼 수도 없지만 이걸 냈다고 해서 그럼 당국의 감독을 피할 수 있겠느냐. 당국의 규제는 규제대로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아무리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네.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도 네. 많이 유치했고 뭐 중국 주식도 우리 막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이렇게 확 경제 정책의 기조나 방향을 바꿔버리면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시장과 서방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반시장주의로 회귀를 하는 게 아니냐. 중국 기업 투자에 앞으로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당장 서방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JP 모건이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 민간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고요. 지금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도 잇따라서 중국의 연간 성장률을 일제 하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중국 안에서도 굉장히 저명한 경제학자로 꼽히는 장 웨이잉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공동 부유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 그리고 기업들이 가진 파이를 나눠서 중산층을 키우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뭐 빈곤층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가 있긴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기업이 부를 창출할 요인이 없어지면 그 의욕이 없어지면 정부가 빈곤층에 나눠줄 돈이 있겠느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동 빈곤이 될 수 있다. 공동 부유가 아니라 다 같이 잘 살자가 아니라 네, 다 같이 못 살게 될 수 있다. 네, 그런데 네. 이 글이 역시나 예상을 하셨겠지만 며칠 만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우려들이 국내외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기업들의 기분은 자발적인 거고 강제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공동부유가 부자를 죽이자는 정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파이를 나누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도 동시에 강화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시 주석의 최고 경제보좌관으로 꼽히는 류허 중국 부총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오늘 이제 시장경제 개혁과 경제를 개방하는 정책을 고수해야 된다. 민간 기업은 계속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내놓게 됐냐면 이렇게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니까 중국 증시에서 한 1,700조 원이 갑자기 증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아무래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류허 부총리가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이게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 만에 지금 정책 노선의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네네. 좀 보다 근본적인 문제, 빈부격차 말고는 또 없나요? 정치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역시 있는데요. 내년 가을에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 대회를 지금 전문가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당대회 이렇게 불리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도부 재편이 논의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예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워낙 이제 주석직을 한 번 연임하고 되게 이제 전임자들이 두 번 다 물러났는데 이 기존 관행을 깨고 지금 3연임에 이어서 뭐 최장기로는 장기 집권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 주석이 공동부유를 이렇게 유독 강조하게 된 건 중국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부자와 기업이 아니라 민생을 더 챙긴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정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정치학자들은 내년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 3연임을 위한 장기 집권 전략이다. 왜냐하면 중국몽 같은 그런 구호보다는 함께 잘 살자. 이게 훨씬 사람들한테는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천문학적인 부를 이룬 빅테크 기업들을 유독 이제 목표를 삼아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을 개선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쉽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국제적인 정치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불안정 요인으로 빈부격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무역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제 회복에 실패하면 민심이 이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절대 빈곤을 이미 퇴치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근본적인 불평등이 해결이 안 되면 시 주석의 권력 강화나 사회 안정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덩샤오핑이 선보론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샤오캉 사회 이런 정치적 슬로건으로 중국 사회를 단결시켰는데 이제 중국 지도부에는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정치적 슬로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부유론을 내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뭐 미국하고 갈등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네.
중국이 수출을 하기가 점점점 어려운 환경으로 가니까 네. 내수를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대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좀 외부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내수 시장을 좀 강화해서 좀 지구전을 준비하려는 전략적 측면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외에 또 미국과 체제 경쟁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앞세우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못지않게 양극화라든가 빈부격차가 고질화되면 미국하고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제 규모를 따라잡으면서도 빈부격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걸 굉장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네. 우리가 또 한 번 승리했다 이렇게 지금 내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앞서 플랫폼 기업들 얘기하셨지만 네. 지금 플랫폼 노동 자체가 네. 저임금 노동자들이 너무 많으니 그렇죠. 이익은 많이 남으니까 네. 좀 더 많이 월급 줘라. 네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기업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임금을 많이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네. 결국은 돈을 걷어들여야 뭔가 이렇게 사회적 복지를 그렇죠. 넓힐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네. 보유세, 네. 뭐 재산세 네네. 이런 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제 중국 내에서도 그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보유세랑 상속세를 도입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억만장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동산 보유세라든가 상속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었나 이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상하이와 충칭시가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일반 개인의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부동산 보유세, 상속세, 자본이득세 도입 속도를 좀 높이고 자선기금이나 공공기부금에 대한 우대도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유층이나 기업의 기부 같은 3차 분배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의 거액 기부가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가서 실제로 균등한 분배를 향한 성장 모델의 대전환으로 자리를 잡을지 아니면 기업들이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여기에 동참을 하는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직에 대한 사정 작업도 강화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지난달 말에 왕치산 국가부주석의 측근이 8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지금 산둥성 칭다오 중국인민법원이 이제 내린 결정인데 사정감찰기구인 중앙순시조 부조장을 지낸 둥홍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서 편의를 봐주면서 돈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왕치산 부주석하고 같이 예전에 오랫동안 일을 했던 인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왕 부주석이라는 인물이 시주석의 집권 초반에 중국의 사정 작업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다 이런 평가도 받았던 인물인데 지금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고위직하고 가까운 인물도 지금 감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봐주기 없는 사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 반부패로 90여만 명이 제명됐다라고 공산당이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가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중국도 부정부패 네네. 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직도 뭐 부정부패가 네네. 없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네네. 거니까. 좀 저장성 고위층 낙마한 것도 뭐 눈여겨봐야 한다고요? 네, 지난달 말에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항저우의 당석이 저우장융이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알리바바와 관련된 인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 공동부유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이 저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항저우가 성도인데 지난 7월에 공동부유 시범구로 지정된 곳이에요. 근데 시 주석이 당 부석이랑 서기 등을 거치면서 정치적 기반을 다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장성에서 실험이 성공을 하면 중국 전역에 확산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이 우리한테 영향 많이 미치니까요. 우리도 네. 더욱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청취자 8840님께서요. 딸이 밤늦게 가게 혼자 마감하는 게 불안해 2년째 같이 마감하고 퇴근합니다. 퇴근하는 길에 항상 듣는 방송입니다. 파이팅 김성환의 시사야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쓰셨겠어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가 오거든요. 전지현 씨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